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 용량이 독을 만드는 발라셀수의 개념을 돌이켜보면서 널리 쓰이지만 간에 심한 독성을 나타내게 하는 의약품이자 흔히 타이레놀로 알려져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살펴보자.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증과 염증에 대한 훌륭한 치료약이지만 가장 중요한 용도는 아동의 열을 내리는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온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약품이 치료 효과를 내는 데에 필요한 용량의 독성이 나타나는 용량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의약품의 치료 지수는 의약품의 독성과 유효 용량의 비율을 뜻하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그 비율이 독성학자들이 원하는 만큼 높지 않다. 우리가 섭취하는 의약품과 같은 화학물질은 결국 간에서 물에 매우 잘 녹는 황산이나 크론산의 이용으로 변환한 뒤에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독 경로이고 그 과정에서 독성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10장에서 살펴봤듯이 간에는 다른 대사 경로도 있다. 독성은 간의 개설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아세트아미노펜의 용량이 늘어나면 제독 경로가 압도되면서 점점 더 많은 약물이 활성화되어 간 독성이 점점 더 커진다. 어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료용 용량인 1g의 고작 10배에 해당하는 10g을 한 번에 복용하기만 해도 간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20g은 치명적일 수가 있다. 약상자에 들어있는 타이레놀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심각한 간 손상만 입고 살아남은 경우도 있었다. 아동의 경우에는 며칠에 걸쳐서 권장량 2배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간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효소를 알코올 유발성 사이토크롬이라고 불렀다. 일부 화학물질에 노출된 간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어서 더 많은 효소가 생산됨으로써 사이토크롬 P450의 양이 늘어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화학물질 에탄올 경우에 유발인자 에탄올이 핵에서 유전자로부터 메신저 RNA의 생산을 증가시켜서 효소 활성도를 늘어나게 만드는 단백질이 더 많이 생성되도록 만든다. 만약 아세트아미노펜이 에탄올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에게 간 독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정보는 단순히 흥미거리에 불과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 경우에는 독성이 단순히 잠재적인 독의 용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적인 알코올 섭취에 의해서 더욱 악화될 수가 있다. 에탄올 섭취는 그 자체로 용량과 관련된 효과가 있다. 용량에 따라서 식초의 유효 성분이기도 한 아세트산으로 빠르게 아세트산 독성은 전혀 높지 않다. 이 대사를 통해서 사람 몸에서 1시간에 10g 알코올이 제거된다. 사람은 90분 동안에 독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에 들어있는 에탄올을 대사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알코올 섭취 속도가 최고 속도를 넘어서면 알코올 농도가 높아진다. 용량은 몸으로 섭취한 화학물질의 질량을 표시하고 일회 노출은 그램으로 측정한다. 에탄올의 경우에 중추신경이나 간이 목표 장기이다. 목표 장기의 용량은 일반적인 용량 단위가 아니라 농도로 표현한다. 그래서 에탄올의 경우에 목표 장기 용량은 혈액 100ml/당 밀리그램으로 측정하고 에탄올은 내 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농도 대신에 혈중 농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에탄올은 최소 농도에서 쾌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코올 음료를 좋아한다. 에탄올 비틀거림, 시력장애, 불확실한 발음이 발생한다. 인사불성, 저혈당, 경련이 일어난다. 잠깐이라도 500mg을 넘어서면 알코올성 내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혼수 상태와 죽음에 이른다. 화학물질이 나타내는 서로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역치가 존재한다. 알코올은 역치 이상의 용량에서 간 독성을 나타내지만 이하의 용량에서는 간 독성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간 독성을 나타내는 역치보다 더 낮은 역치도 있는데 이 역치를 넘어선 알코올은 보통 기분을 북돋워준다. 아주 적은 양은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않는다. 화학적인 노출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다.
사람은 몸에서 화학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은 오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심지어 몸의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충분히 높은 농도일 경우에도 다른 항상성 메커니즘이 그 효과를 상쇄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화학물질이 혈압을 떨어뜨리면 심혈관계의 소형체들이 그 사실을 감지해서 심장박동 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도록 해주는 신호를 보낸다. 그 효과로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 DNA가 화학물질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DNA를 완전히 복구시키거나 예정된 세포 점멸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세포 복제를 중단시키는 P53을 만들어낸다. 호르메시스는 역지 효과의 또 다른 근거이다. 호르메시스란 저용량에서는 생물학적인 활성화가 나타나지만 고용량에서는 억지 효과가 나타나거나 또는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섭취한 화학물질은 장에서 직접 문맥기를 통해서 간으로 가기 때문에 간은 섭취한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에 특히 취약하다. 문맥이란 위와 장을 포함한 위장관에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간으로 직접 보내주는 혈관이다. 우리의 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 성분을 곧장 몸의 대사 엔진인 간으로 보낼 수 있다. 신장 역시 소변에 농축될 수 있는 일부 화학물질의 독성에 취약할 수가 있다. 혈관을 둘러싼 세포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연결로 만들어진 뇌혈관 장벽은 중추신경계를 화학물질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예를 들면 동물의 독액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큰 단백질 분자이다. 그 결과 독액은 중추신경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대신 말초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알코올과 같은 화학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뇌에 쉽게 접근한다. 그래서 지나친 음주는 곧바로 정신활동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신경근 접합부와 같은 말초신경계는 어떠한 장벽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독액과 같은 화학물질에 취약하다. 피부와 폐는 환경에 있는 공기와 직접 접촉한다. 산업적인 노출의 경우에 치명적이지 않는 모든 직업병의 4분의 1을 피부병과 폐병이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피부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런 질병은 대부분 사람용 물질이나 천연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다. 폐는 공기 중의 독성물질에 의해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큰 장기이다. 그런 물질은 일반적으로 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막과 직접 반응하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오존은 세포막의 독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이고 주로 도시 환경에서의 스모그에 많은 양이 존재할 수가 있다. 흡입된 화학물질은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혈액으로 흡수된 후에 장기나 조직으로 순환되면서 침투성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화학물질은 공기 중에서의 노출을 통해서 혈액에 농축되기도 한다. 보통 화학물질이 전부 흡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화학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100%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면역체계에 의해서 전파되는 독성 반응은 전통적인 용량 반응 효과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우다. 예를 들면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 중에 하나인 아이소사이안산염은 낮은 용량에도 극단적인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독일의 라이노일 박사는 1944년 폴리우레탄 제조 과정에서 다이아이소사이인산톨루엔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천식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 남성은 1950년 만성기종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후속 연구자들은 호흡기 증상에 대한 진단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증상의 발현과 극심한 민감성이 알레르기성 천식처럼 보였고 그런 장애에 대한 면역학적인 메커니즘도 밝혀졌다.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 대한 또 다른 용량 반응 관계도 있다. 화학물질의 누적 용량은 화학적인 노출에 의한 암 발생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농도의 공기 중에
벤젠에 의해서 골성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암의 발생에는 장기간의 노출이 필요하다. 장기간. 첫째로 백혈병 위험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 수준의 벤젠 노출이 있었다. 용량에서는 그렇다. 둘째로 벤젠 대사체의 생성은 유전자 독성의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사체가 있어야만 암이 발생한다. 용량, 발암성 용량 반응의 또 다른 예는 산업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성면 노출에서 확인되었다. 성면은 값이 싸고 단열성, 내화재성, 내마찰성과 같은 바람직한 성질이 있어서 산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리처드 돌은 흡연과 관련된 폐암 연구를 평가하면서 성면증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많은 폐암 사례가 발견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관계를 성법적이거나 상승적이라고 한다. 독성학에서 시너지란 질병의 두 가지 원인들이 상가적인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관계를 뜻한다. 수학적으로 보면 흡연에 의한 폐암의 5배 증가와 성면에 의한 10배의 증가를 합치면 15배의 증가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 증가는 50배에 이른다. 고농도에 노출된 단열공에 대한 다른 연구의 역학적 증거도 시너지 모형을 뒷받침해준다. 성면에 의해서 일어나는 또 다른 암은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 조선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통 증상이 나타나기 전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잠복기가 긴 중피종은 산업 현장에서의 폐암보다도 늦게 확인되고 연구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중피종에 의한 사망자의 수는 1968년 연간 약 50명에서 2001년 연간 1600명으로 늘어났다. 폐암의 경우와 달리 흡연은 중피종을 일으키지 않고 성면 노출과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중피종은 단열, 건축, 성면 생산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성면 노출 때문이거나 성면 생산 지역 근처에 거주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면